춘천 36도를 비롯해 서울, 대전 35도, 광주, 대구가 34도까지 올라가는 등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4.4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됐는데요. 13개월 만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관계 개선의 뜻을 모았고요. 청와대는 정상회담 논의는 안 됐지만 정상 간의 한라인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의 의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만행에 책임 있는 답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대권 후보 원희룡 제주지사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면 쓰는 북한 치트키 만능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희룡 지사의 생각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할까요, 안 할까요? 언제 입당하느냐 연일 화제입니다. 오늘 부산 갔는데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결렬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되는지 이 논쟁 최가박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법사위원장 논란도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물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늘에서 좀 쉬고 계시죠? 지금 더운데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폭염에 양산 쓰기 캠페인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양산을 쓰면 실제로 덜 덥다고 하는데 더위에 지지 말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시원한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놓치지 말고 풀어주시고요. 햄버거 선물도 받아가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65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1,300명대 확진자이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1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771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60여 명 줄어들었는데요. 수도권은 확실히 안정세인데요. 비수도권이 걱정입니다. 네, 오늘 505명이 나와서 지난주 화요일 대비해서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걱정이고요. 네, 델타 변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난 6월 넷째 주의 경우 이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검출 비율이 3.3%에 불과했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4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확진자 중 델타 변이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모더나 백신 공급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50대 후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어제 하루만 60만 명 넘게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측이 지난 23일 우리 정부에 이 백신 생산에 차질이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슨 차질이 있는 건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유럽 생산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모더나의 이달 도입분을 다음 달에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행히 이 화이자 백신이 매주 일정량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간의 통신망이 복원됐습니다. 네, 청와대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그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입니다. 북한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간 단절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면서 이번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고요. 양국 정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앞으로 전진할까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에 소환됐습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이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과 함께 나왔는데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희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제를 진행했다라면서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고됐던 노동자 해직 교사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토라인은 없애기로 했는데 포토라인에 섰더라고요. 네, 포토라인은 2019년 검찰이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좀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포토라인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알 권리와도 무관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데요.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카메라 앞에 세우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번 공개 소환은 조희연 교육감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은 부산을 갔어요. 근데 입당에 대해서 아직도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연일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당할 건지 말 건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584님께서 윤 후보 입당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언론들이 더 관심 띄우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거 입당할 때 얘기하자고요.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늘어질 것 같은데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조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하자고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간의 합당 협상도 결렬됐는데 이 얘기도 나중에 하자고요. 네. 한다 안 한다 너무 많이 하고 정치인들은 말은 많고요. 진짜 실행하는 거는 조금 드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을 세미나에서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세히 글을 썼습니다. 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이 조모 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인 장모 씨가 이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조모 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만 최근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 조모 씨를 세미나에서 본 적이 없다라면서도 세미나 동영상 속의 여성은 그 조모 씨가 99% 맞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의견이 지금 배치되잖아요. 그런데 특정 언론에서는 앞부분만 강조하고 특정 언론은 뒷부분만 강조했는데 본인이 그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본인의 SNS에 자신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모 씨는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너희를 도왔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라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 장모 씨의 검찰 출석 후 수사 기록에 중에 이 3시간 반의 공백이 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검찰 수사 과정이 의심된다라고 이 부당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 검찰은 장모 씨의 아버지를 피의자로 입건하면 물론 이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해놓고 6번 조사를 했고 장모 씨 어머니도 이 검찰 조사에 불렀다라면서 이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이 장모 씨의 가족 전체를 총 11번 조사했으므로 이것은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인질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을 잠시 서울시 의회로 옮겨놓기로 했습니다. 네, 요 며칠 이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오늘까지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어요. 네, 일단 서울시가 철거 예정일을 어제로 예정됐다가 미뤘었고 유족 측은 서울시 의회에 기억 공간의 물품을 임시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또 갔네요. 네,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병이 악화돼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시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위가 서울대병원 의사죠? 네, 구체적인 질환의 내용은 밝힐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입원해서 내일 간단한 시술을 받고 모레나 글피쯤 퇴원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주 가시네요, 병원에? 네, 지난해 말 이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당시에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월 퇴소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고요. 지난 4월 16일에도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번졌을 때도 이제 가석방 시켜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민주노총이 오늘 방역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이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이 집회가 아닌 식당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마치 이 7.3 전국 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듯 오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이 민주노총 주기기에 포문을 연 이 김부겸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2일 원주 집회, 민주노총이 열기로 한 원주 집회도 1인 시위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1인 시위로 대체한 일은 참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애호박을 산지에서 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갈아엎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이 국내 최대 애호박 산지인 화천에서는 그 애호박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이 가격마저 폭락하면서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식같이 키운 농산물 이렇게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이 어찌하겠습니까? 네. 안타까웠는데요. 최근 화천에서 산지 폐기한 애호박이 20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국 각지에서 농가를 돕겠다면서 애호박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쇼핑몰과 전화로 무려 112톤의 애호박 주문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애초 정부와 농협이 폐기 결정한 이 화천산 애호박 213톤의 절반 이상이 판매가 된 건데요. 네. 14,000상자에 달하는 분량으로 화천에서 그 일주일간 가락동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2주간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이 코로나19 상황이 농가 입장에서는 계속 변수인데요. 화천군수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지 이 사회가 조금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애호박. 저도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237님께서 부산입니다. 덥긴 한데요. 저도 양산 들고 다니지 2주 됐거든요. 정말 우산 아래 온도가 낮고 견딜만 해요. 요즘은 햇살이 예전의 햇살이 아닌 듯 싶어요. 피부가 금세 타고 가렵고 자외선도 강도가 엄청 세진 것 같아요. 지구 오존층은 이제 다 뚫렸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2661님께서 주 기자님 백신 맞았나요? 전 어제 쿵 맞았는데 기분 좋아요. 저도 맞고 싶습니다. 어서 맞고 싶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운데요. 에어컨 사용이 느는 계절이만큼 차량 내 필터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전반적인 교통량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선 인천 쪽 영동고속도로 지나시기 어려워졌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양지 부근과 신갈 분기점,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부곡 일대와 둔대 분기점, 군자 분기점 일대로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남이천에서 모가
대화 사이와 경기 광주 부근 또 하남부터 하남 분기점 쪽으로 길게 제속도 못 냅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인데요. 홍제 램프 부근 갓길로 사고 차량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뒤로 연희 램프부터 홍지문 터널 쪽으로 내내 정체가 심하고 반대 성산 쪽 같은 구간 꽉 막힌 정체도 사고에 영향 남았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분당서로 성남 쪽 수서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쪽으로 각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사무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남북이 끊어졌던 통신 연락선을 전격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이제 남북은 직통 전화로 하루에 2번 통화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 5시에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인데 엄청난 시작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시에 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미 정상회담 후에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풀리려나 하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예.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남북 관계가 좀 답보 상태에 있었죠. 네. 그 와중에 뭐 통일부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하기 훨씬 전인 4월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친서를 예. 하트라인으로 친서를 주고받았던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날짜를 4월 달부터 친서를 여러 번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네.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도 친서를 주고받았고 갔다 와서도 또 친서를 주고받았고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남북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드디어 이제 남북 간에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생긴 겁니다. 10시에. 네. 북한에서도 이 남북 연락선 복원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 쌍방이 합의하에 조치를 취하면은 네. 북한에서도 그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남쪽은 그런 대로 비가 왔는데 북쪽은 비가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이 논농사 짓는 나라에서 비 안 오면 몇 편은 타 들어가요. 거기다가 평양 그리고 그 이북께도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네. 북한이 좀 쌀도 쌀은 그렇게 쌀보다는 옥수수를 많이 심는데 예. 옥수수 잎이 노랗게 타버릴 정도면은 네. 그건 금년 그러니까 금년 농사는 어떤 점에서는 망쳤다는 얘기가 돼요. 네. 작년 농사도 태풍 때문에 피해가 컸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농사도 금년 농사가 이렇게 난망인 상황에서는 뭔가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우리가 이제 통신 연락선 복원하고 필요하면은 화상 대화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자. 예. 협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통신선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신선이 3가지예요.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 연락 채널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통신 연락선이 있고 네. 국정원 쪽에서 하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하트라인. 네. 이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 라인을 통한 하트라인이 주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활용이 됐다가 통일부가 주로 쓰는 남북 통신선 파문점을 통해서 네. 주고받는 그 통신선 그다음에 서해 군사 통신선 서해선과 이제 동해선이 따로 있습니다. 네. 국방부 것도 이제 복원이 됐어요. 전면적으로 복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작년 9월 9일 날 잘렸거든. 네. 아니 6월 9일 날. 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선을 잘라놓고 연락사무소를 폭파 일주일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락선이 복원된다는 것은 공동연락사무소 기능도 네. 다시 뭐 살려낼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네. 어쨌든 통일부가 일 좀 한 거 아닙니까? 했죠. 네. 앞으로 또 일을 또 바쁘게 할 수밖에 없이 됐고. 네. 해만 되게 됐고. K님께서는 폭파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대화를 해야죠. 9809님께서 북한이 좀 필요한 게 맞나 봅니다. 이렇게 또. 많죠. 지금 식량입니다. 식량. 네. 식량이. 오늘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큰 의미가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짜의 연락선 복원 어떤 독선이 있을까요? 피차지의 그 정전협정 내지는 한반도 전쟁 상황. 예. 이걸 좀 끝내자 하는 그 뜻도 좀 담겨 있지 않나. 네. 이제 이걸 딛고 일어서는 새 출발을 거자. 7월 27일을 네. 계기로 해서. 예.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6.25 전사자 묘역인 조국 해방전쟁 13호를 참배했더라고요. 밤 12시에 했더라고요. 거기는 그 0시지, 0시. 네, 0시요. 되게 그런 참배할 때 0시에 참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밤에 가요? 원래 제사는 네. 제사 원래 자정에 지내는 거예요. 네. 저도 제사 지내봤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자시에 시작을 해서 닭소리 울리기 전에 제사를 끝내야 돼. 네. 그래서 0시에 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전통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10시에 되게 현충원을 찾아가는 것이 습관화됐는데 그건 서양식인 것 같고. 예. 오히려 북한은 김일성 추도식 같은 것도 네, 밤에. 새벽 0시에 하죠. 예. 3750님께서는 그냥 식량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데 얘기하시고요. 조성우님은 모처럼 통하게 되었으니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서 편지를 교환하고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남녀 간에도 이제 만나는 게 언제 만날까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조금 지금 벌써 지금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건 좀 이르죠. 그건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오는 정도로 그건 성급한 일이고. 예. 지금 그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방역 그걸 강하게 합니다. 네. 심지어 지금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대개 지금 본국으로 철수할 정도로. 네. 러시아 대사관도 러시아 대사만 남아 있고 아마 그 나머지 직원들은 다 철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 외교관들이 철수했다고. 이 정도로 방역에 겁을 내고 있어요. 예. 코로나. 그러니까 당장 정상회담은 한다면 대면 정상회담이 되는데 그건 어렵고 당국 간에도 화상 대화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화상 대화를 할 준비를 통일부가 다 해놨어요. 예. 통일부에 가면 아주 화상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돈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북한도 그동안에 그 보도를 보면은 화상회의를 내부적으로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관계로 당장 전화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화상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면에서 무슨 물건 받는 것도 좀 겁을 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정된 장소에 그냥 물건을 갖다 놓고 오는 네. 그런 식으로. 엄경민님께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주고받기가 없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고요. 2141님이 어려운 북한 애호박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얘기합니다. 김현님께서는 식량 백신은 좀 지원하자. 종전하고 개방으로 끌어내야 뭔가 풀리지. 너무 쪼이기만 하다가 중국만 신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종전 문제는 남북 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거의 실현되는 듯 했는데 꼼짝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 미국의 실무 관료들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함부로 해줄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가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는데 네. 정전 문제는 이제 미국과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남북 간에는 그런 군사적인 문제 빼고 정치 군사 문제 빼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도와야 됩니다. 네. 바이든 머지않아서 지금 언제 7월 말인데 네. 7월 말인데 한 2달 이내에 추석이 오잖아요. 네. 추석은 세야죠. 그럼 추석 되기 전에 뭐 도울 수 있는 거 좀 도와주고 예. 필요하다면은 이제 이상 가지고 화상 상봉이라도 좀 하는 네. 그런 시설은 돼 있으니까. 네. 2081님께서 굶고 있다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우선 사람들을 살려야죠. 이념을 떠나서 애들은 또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지. 우리는 좀 주고 싶고 뭐 줘서라도 이렇게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고 싶은데 또 미국이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전 기념일을 맞아서 미국과 한국은 공동 희생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동맹국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의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건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그 강조하는 동맹은 예.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스크럼을 짜자는 얘기예요. 예. 일본은 이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줄을 섰고 네. 호주, 뉴질랜드 아니 호주 그다음에 뭐 인도까지도 이른바 쿼드라는 데 들어가지만 한국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한중 경제 문제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의식해서 자꾸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 한국이 동참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의미지 남북 대화 뭐 하지 말라 무슨 뭐 방해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아, 그래요? 차원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환영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남북 간의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갔는데 예. 원래는 그 협력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었어요. 아, 그래요? 미국이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 강력히 주장을 해서 마지막에 협력이 들어갔는데 바로 이 협력이라는 것은 대화와 관여보다는 협력이라는 것은 북한이 어려울 때 예.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남북 간의 협력입니다. 네. 우리 더구나 오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이 참 반가운 일인데 네.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이번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협력 예.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언문에 협력 이 문구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그럼요. 남북 간에도 그 합의문 만들 때 네. 단어 하나 가지고 밤을 새우는 수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wendy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도 왔다가 중국에도 갔지 않습니까? 이 조금 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웬디 셔먼이 그 올 때 여기 와가지고 와서 그 남북 관계를 이렇게 통신선을 복원하는 정도로 남북 관계는 좀 한 발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웬디 셔먼하고도 했을 거고 그 전에 예. 아마 한미 간에 한미 외교 당국자 간에 얘기를 주고받아서 서로 막 공감대를 형성했을 겁니다. 네. 그 토대 위에서 웬디 셔먼이 와서 축복도 했을 거고 또 중국에 갔죠 그 사람이. 네. 중국에 가서는 또 미국이 또 중국을 압박하는 얘기는 또 했대요. 네. 코로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데 셔먼은 이번에 와가지고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바로 그 동맹을 강화하는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온 머릿속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 강화. 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미국에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거기에 지금 꽂혀 있어요. 네. 3946님께서 부부싸움은 심하게 해도 밥은 해줍니다. 무조건 먹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7975님은 지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유감 표현은 받아야 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거는 지금 대통령
북한과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가 4월 달부터 여러 번 오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이미 정리가 됐을 거다. 됐다고 봐야죠. 됐으니까 몇 발짝 나간 거죠. 그런 것도 짚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전화만 오고 전화 통지문만 주고받으면 됩니까? 네. 유감 표명은 아니 이미 작년 9월인가 7월인가 왜 서해상에서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되죠. 월북 사건 때 그때 바로 사과문 나왔죠.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 정도로 북한이 과거에 자기들이 과격했던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네네. 이걸 다시 공개적으로 6월 16일 날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 지나간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상 간의 얘기가 끝났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 간의 얘기가 다 거의 끝났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인데요. 변수인데 지금 미국이 그걸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 줄 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일단 금년도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8월에 하는 연합훈련은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북한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네. 북한도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북미 대화, 남북 대화도 중요한데 또 북미 간의 관계가 또 우리한테 또 중요합니다. 북미 대화도 조금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남북 대화가 한 번 앞서가면서 이게 연락선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통신 연락선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화상 대화 일망정 남북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또 마련을 해 줘야 돼요. 네. 그럼 그냥 놔둬가지고는 북한과 미국이 자기들끼리 접점을 찾아가지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네네. 한반도 문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죠. 8237님께서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데 대한민국을 너무 이용합니다. 사드도 그렇고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는 걸 싫어하는 게 노골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심하게 따지고 덤빌 수도 없고 예. 또 중국 편에 쓸 수도 없고 어쨌건 지혜롭게 양쪽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안보 차원에서 한미 관계는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도 한중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그런 대로 끌어나가는 소위 뭐라고 합니까? 등거리 외교라고 그럴까? 네. 이거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상상력과 통찰력을 발휘를 좀 해야 돼요. 네. 외교관들을 크게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락선 복원되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합니까? 여기 서울입니다. 원래 9시에 돌려요. 네. 수동식이지. 네. 돌리면은 딱 받게 돼 있어요. 돌려가지고 전화해 9시에. 받아서요. 그리고 이제 또 퇴근할 때 5시에 자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니까 오늘 이걸로 마감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9시에 또 서로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었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원래 했던 방식대로 9시에 통화 개시, 네. 5시에 그날 통화 마감. 어떤 얘기합니까 주로? 이제 날씨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정부 차원에서 주고받을 얘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전화 통지문을 보내기도 하고. 네. 직접 통화해 보신 적도 있어요? 그 연락선으로? 그 전화로는 그건 없어요. 그건 이제 네. 실무선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나는 필요하면 회담을 하러 평양을 가고 네. 또 평양 사람들이 또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만나고. 앉아서 회담을 하고 그랬죠. 정성호님께 옛말에 학비하고 식량은 묻지 말고 주라고 했어요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몇 발자국 더 가야 되는데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언제쯤 어떤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8, 9, 10, 11, 12, 1, 2, 3. 3월에 선거라면 한 8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상회담을 하면 제일 좋겠어요. 한 번쯤. 네. 정상회담을 해서 다음 정부가 누가 정권을 잡건 간에 보수가 잡건 진보가 잡건 다음 정부가 바로 그걸 넘겨받아서 남북관계를 그냥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떠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역산해서 대개 8월쯤에서는 뭐 남북 간에 화상 대화가 좀 되고 네. 그리고 추석 되기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되고 네, 추석은 좀 따뜻하게 맞아야죠. 그럼 실제로 식량이 북쪽에 건너가서 비대면으로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돼요. 네. 그전에는 꼭 대면으로 줬는데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오거니 가거니 하다 보면은 정상회담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8891님께서 국민학교 처음 입학해서 배운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60대 중반 넘어가는데 통일은 언제 될까요?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또 염원하고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며칠 전 강원도 화천에 이것이 생산량 급증과 코로나로 인한 소비 감소로 산지 폐기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이틀 새 엄청난 주문량이 몰려 이것의 산지 폐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덜 자란 어린 호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기 1번 늙은 호박, 2번 어른 호박, 3번 애호박.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늙은 호박, 2번 어른 호박, 3번 애호박.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과 야당 크로스 최가 박가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이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이 통화를 시작했답니다. 미국도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자, 미국 외교토 최영두 의원. 그 미국은 항상 이게 룰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룰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주먹을 펴면 악수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핵주먹을 쥐고 흔들면은 악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핵주먹을 쥐고 풀고. 네. 그다음에 이게 20년 전에 이미 그 9.19 공동성명 때 로드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정세현 장관님도 잘 아시는 로드맵이 있는데 그 로드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네. 예. 그래도 북한에 식량은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인도적 지원 부분은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유용하는 문제. 인도적 지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또 북한에서. 또요? 예. 아무튼 추석 전엔 좀 먹이자고요. 그걸 북한이 지금 그동안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북미 관계는 항상 보면은 이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승기가 있으면 이제 정점기가 있고 후퇴기, 침체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돼서 모멘텀이 됐으면 바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네네. 북미 관계를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북한한테 잘해보려고 했던 외교관들. 네. 크리스토프 힐 같은 사람들. 네. 그 양반은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당한테 김정힐이라고 이렇게 비난받으면서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북한 협상을 해보면서 굉장히 자질감을 느껴서 북한 사람들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모멘텀을 절묘하게 죽이는 모멘텀 킬러가 있냐고 이렇게 했다는데 조금 이렇게 북미 관계 같은 경우에 더구나 미국 통이 많은데 북한에도 오히려 우리는 북미 통이 자꾸 바뀌지만 그게 뭐 누구미 그부터 해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룰을 알아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남북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도 어렵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형제니까 또 그 대한민국 믿고서 나와야 돼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북미 관계도 그렇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여러 가지 이제 강대국에 끼어 있는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끼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 어떻게 외교를 펼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축을 형성해서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 4강 외교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두 분 좀 애써 주십시오. 특별히 최영도 의원님의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 하시죠. 네, 올해가 특별히 한반도 비핵화선언 30주년이라는 사실을 우리 북한 당국자한테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로 가입시다. 자,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박성준 의원님. 네. 참 민주당 후보들 간에 좀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격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면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특히 당내 경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고 얼마 전에 왜 최영두 의원님이 그 국민의힘 전신당에 있던 한나라당 경선 얘기하면서 고륙상전 얘기했는데 네. 저희 당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습니다. 신사적인 측면에서 다 접근하고 그 가운데에서 상당히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내일 이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 경쟁 협약식을 열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경쟁으로 가자, 네거티브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좀 아마 치열한 공방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네요.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소식을. 글쎄 저는 민주당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남의 당 이야기여서 제가 뭐 간섭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양정철 전 원장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당의 이제 대선 경선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딛고서는 문제를 가는데 지금 계승하느냐의 문제 가지고 사실 현직 대통령이 이제 한계에 나왔거든요. 내리막인데 그래서 사실은 집권 연장이 아니라 재집권을 하려면은 그 경쟁이라는 것이 이 현 정권의 문제점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떻게 새로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또 경제적인 제도약을 이루겠다 뭐 이런 비전이 안 보여서 그 고륙상정이라는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1987년 체제에서 이제 5년 단임제 선거에서 현재 권력이라고 하는 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말로 치열하게 뭐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하강곡선을 그려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정권 미래 권력은 그 권력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집권 후반기가 안정적인 지지율의 한 40%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집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부분을 승계하면서 그것을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제가 남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의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뚫고 넘어서 지금 정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국민의힘 내부 소식은 잘 안 들리고 아직도 윤석열 전 총장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가까워진 듯합니다. 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사이 원희룡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뒤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훌륭한 이제 측근 의원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큰 변화입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최근에 이제 그 입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관심사였고 많은 국민들 제가 이제 지역구에 가서 마산에 가서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니 저러다가 자꾸 분열돼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 지는 거 아니냐 분열되면 지는 거니까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며칠 전이죠. 일요일 저녁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치맥 회동을 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죠. 이준석 대표는 대동소이
불확실성을 절반 이상 제거했다. 그렇고 윤석열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따고 지켜봐달라. 뭐 이 대표들 공감하셨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접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의 의원들, 뭐 저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만 41명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입당을 해서 선거란 것은 정당 정치다. 기호 2번을 가지고서 해서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 민주당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해야지 지금 밖에서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반윤 분위기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입당 촉구 선언이라든가 또는 뭐 하더라도 그 명단에 보면은 많이 겹칩니다. 저만 하더라도 최재형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최재형 원장 핵심 척근 비슷하게 이렇게 3인방으로 이름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에 또 저는 뭐 김태호 지사는 경남 같은 경남 출신이니까 여기 경남에 참 GRDP 1위 때 신화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 박진호 의원은 박진호 의원대로 참 외교의 신이다 난 생각을 하는데 하고 원희룡 지사하고도 또 원희룡 지사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희석 의원하고는 같이 공부를 한 사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는 이게 좋은 정책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나중에는 하나를 뭉쳐야 될 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남의 당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관전평이라고 할까요?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윤 후보의 입당 시기가 아주 미묘한 시점에 이제 교차가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이 아마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고 고공행진을 했다라고 하면 독자 노선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하강 곡선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당 정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건데 그것은 또 하나의 이제 작용이 있어요. 반작용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은 구심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외부에 있다 보니까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 있는 의원들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혼란 시기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의 그 하향 곡선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최재형 후보가 또 지지율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당내에 상당히 복잡 미묘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그 가족 리스크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 한 10년 사이에 당시에 여자를 넘나들면서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무슨 유화적으로 뭐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더러 살아있는 권력이 착각하고 이제 이분은 자기 편일 줄 알고선 지켜세운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견제받고 감시받고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지위에 대해 지위가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하니까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청문회 때. 아니 그건 전부 그 척진 사람들이 음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는 그런데 네. 최근에 나오는 가족 리스크는요? 그 최근에 나온 가족 리스트가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또 지난번에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기했던 사안이고 그때 윤 총장이 그 뭐 청문회 통해서 다 답변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별 문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새롭게 뭐 크게 부과되는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의정 생활을 하면서 청문회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그 재산 공개가 됐든 이런 것들 쭉 통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친인척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정치 대통령을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하면서부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직업이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칼을 쓰는 직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럼 이 칼을 쓰는 직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칼로 다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늘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방관을 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두지 않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온 분들은 철저한 검증을 탈탈 털릴 정도로 다 받았던 단계 아닙니까? 이제 시작인 것이죠. 교수님도 왜 안 새로워요? 무지하게 새롭던데요? 얘기하시는데. 무지하게 새로웠으면 엄청나게 큰 폭발성으로
판을 흔들었겠죠. 네. 예. 근데 별 문제가 없이 갈 왜냐하면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의 어떤 비슷한 유행을 보면은 사실은 그 2007년, 2008년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시기에 그때도 그 대통령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서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BBK 하나 나오면 다 끝난다고 했죠. 여권 내에서도 그걸로 몰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당시에 뭐냐면은 국민들의 여망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당시의 여망이라는 것이 경제, 뭐 그 사람이 그분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를 다시 살리자는 문제.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저는 참 역사적인 업적도 많습니다만 그 전반부터 해가지고 사회가 편갈라지고 또 피폐해지고 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반발 심리가 표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번 대선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관점 하나가 뭐냐면 세계사적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뭐냐면 대전환식이거든요. 대전환식이 예전에 1930년대 루즈벨트가 당선되는 시기와 거의 흡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 디지털 위기,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위기 이런 위기가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몰쳐서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우리나라 국가를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으로 국민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상에서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검증도 하게 되는데 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냐 이 부분을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 경제 위기를 누가 극복할 것인가? 이명박 대 루즈벨트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는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 경제와 어떻게 경제 해법을 낼지. 자, 경제하고는 멀죠, 그 두 분은. 최가박당 여기에서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도 두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끝났어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3살인 나은이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품에 안겨보지는 못했지만 보육원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나은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물이 나은이의 얼굴과 몸에 쏟아지면서 큰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나은이는 어른도 고통스러워하는 화상 치료를 견디고 있습니다. 화상이 생각보다 깊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 흉터로 남게 된다는데요.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은이가 더 이상의 아픔을 마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은 지금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서남권과 경기도의 중부권은 오존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전의 경우 눈과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지금 오존특보가 내려진 서울의 서남권과 경기도 중부권에 계신다면 어린이, 어르신,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건강관리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저녁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권, 제주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지금 일부 경기도 북부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서울과 경기도 북부, 강원도 내륙 지역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5에서 30mm 정도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 남해안 지방을 제외한 경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내일 춘천 36도, 서울과 대전 35도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3.5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67만 9천여 분이 내일 오전 1시 35분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한 6,600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또한 29일에는 미국 존슨앤드존슨사의 얀센 백신 10만 1,000회분이 국내에 도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와 유통을 맡은 GC 녹십자가 해당 백신의 투여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가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달 23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만 12세에서 17세 접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마감된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에 총 58조 3,020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으며 최종 통합 경쟁률은 182.7대 1로 집계됐습니다. 카뱅 증거금은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I테크놀로지 80조 9천억 원, SK바이오사이언스 63조 6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서울 서남권에 오늘 오후 5시 기준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에 35도씨 이상의 높은 기온과 강한 햇빛 등 고농도 오존 생성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형성됐다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공약 들어보고요.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 원희룡의 비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원희룡입니까? 왜 원희룡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저는 겸손한 권력으로 낮은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 문재인 대통령도 겸손하고 좀 겸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까?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무능의 결과 민생과 외교와 모든 분야에서 실패가 있고요.
가장 정의로운 척하면서 불공정의 도가 지나쳤고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공정과 진정한 혁신 위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원희룡 지사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국가가 네. 지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부동산, 일자리 전부 공공 위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결과는 실패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네. 공정은 실천이 되고 혁신은 현실에서 작동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죠.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좋은 얘기, 정의로운 척은 다 해놓고 결과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패만 남는 그런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됩니다. 나라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다 해줄 수 없는데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작동되는 정치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요. 네.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또는 부동산은 세금으로 때리면 수요를 누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공공 위주 또 정치 만능주의로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에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격차,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빨라지면 구조적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 폭등한 집값, 그리고 공공으로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격차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개인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죠. 네.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문제였는데요. 지금도 문제고요. 이게 잘 풀릴 수 있을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4님께서 원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실패한 정부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훨씬 높고요. 네.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지지 성향이 네. 가장 이렇게 갈려있는 이런 가운데서 나오는 정치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를 어떤 세력이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진지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원희룡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있을 때도 소장파였고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의 개혁파로 꼽혔고요. 그리고 제주지사로 내려가서도 자기 역할을 한다면서 여러 개혁적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 인기가 별로입니까? 네? 왜 지지율이 별로예요? 왜 윤석열 후보는 이제 150일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총장한테 왜 이렇게 지지율이 밀릴까요? 지금은 국민들의 질문이 네. 누가 문재인 정권과 잘 싸웠느냐, 대척점에 섰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 열망으로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과 미래 비전 국민의 질문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는 네. 그러면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정통성과 중도 확장성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원희룡의 가치와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발견하게 된 그런 시점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비난으로는 국가를 이끌 수 없죠. 지도자라면 그렇습니다. 비전을 네. 보여줘야 되는데 그 비전 그리고 중도 확장성은 원희룡이 윤석열보다 훨씬 낫다. 최종 후보는 야권의 최종 후보는 원희룡과 윤석열 전 총장 중에 나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종 승자는 원희룡이 될 수 있다. 원희룡이 윤석열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국정 운영의 비전과 능력 면에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의 온갖 불공정과 잘못된 점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 대척점에 섰던 경우에는 보복이라는 그러한 틀에 갇힐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광화문 국민과 서초동 국민으로 갈라져서 과거 청산을 둘러싼 보복 정치 논란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게 너무나 어렵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보복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히려 청소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면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 혁신적인 미래 비전에 있어서 원희룡의 가치를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윤석열과 최재형은 그 미래 비전 그리고 이 그 정권을 이끌 능력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날아온다.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도덕성, 인품, 그동안에 겪어왔던 경험과 비전 이런 점들에 대해서 네. 서로 치열한 예. 불꽃 튀는 그러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상대 경쟁자와 예. 정말 국가 정권의 운명을 건 네. 그런 토론과 검증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네. 토론이면 토론, 검증이면 검증, 당 내든 아니면 본선이든 가장 경쟁력 있고 끝까지 건재할 수 있는 것이 원희룡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 출신으로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네. 자신의 단기적인 인기와 주목도를 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에서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와 의견을 보이는 사람 또는 자기에 거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가족이든 연구원이든 정치 세력이든 거기에 대해서 매우 난폭할 정도의 공격성을 보이는 점에서 저는 뭐 기본 소득이니 기본 주택이니 얘기하는데요. 기본 인격에 심각한 결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거 아니십니까? 아니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만천하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4767님께서 야권 후보 중에 원희룡 지사님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을 끌어안고 합리적으로 비전 있는 정책으로 도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님 친구분 이렇게 나타나셨나 봅니다. 팬들이 많군요.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리더로서 검증, 능력 검증 받았습니까? 네, 저는 제주에서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난개발을 단호히 막았고요. 탄소 중립 로 제주도가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주의 갈등 현안들을 풀고 미래를 위해서 혁신을 실제로 실천했던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제가 살아온 것, 제가 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예, 7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한때 20명, 30명대로 급히 올라가는 바람에 제 도지사직 사퇴까지도 잠시 미뤄놓은 상태인데요. 네. 요즘은 10명대 초중반 정도로 조금은 가라앉았고요. 네. 저희들이 백방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께서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면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남북 관계, 남북대 물꼬가 터치나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북한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연락선을 끊었다가 이제 무슨 이유인지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지덕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 비상연락선은 늘 유지되고 여기에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선 끊고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러한 북한의 그때그때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과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지 이게
끊고 폭파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게 복원되니까 감지덕지하는 이런 것은 이 북한의 이 태도가 오히려 아주 습관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의 대북 정책이 좀 강경해진 건가요? 원희룡이 그리는 대북 정책의 그림은 어떤 건가요?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는 평화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일부러 대결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북한에게 끌려가는 것은 안 되고요. 네? 원칙에 입각한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과정을 관리하면서 더 악화되는 예를 들어서 핵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리를 해나간다는 그런 좀 더 원칙이 있고 무게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고 그때그때의 단기적인 성과 내지는 그 세계에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번 정부의 뜻처럼 실컷 북한에 맞춰주고도 결과는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요. 원희룡의 대북 원칙이라 이게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아무튼 5년 전에 비해서 너무 강경해지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로서 포용하고 저희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되고요. 네. 대신 이번처럼 일방 폭파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우리 거기 떠내려간 국을 정말 반인륜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원칙을 어기면서 얻는 평화는 실제로 평화가 되지도 않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면에서 상대에게 자꾸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평화를 관리를 하되 원칙 있는 평화로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지사님 그 사진과 동영상 봤는데 엄청 젊어지셨더라고요. 스타일이 이제 뭐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스타일 변신 성공하신 것 같아요. 1년 전에 네. 그 눈꺼풀도 네. 좀 집어넣고 해서 눈도 조금 커지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져서 많이 다행이고, 자연스러워요. 네. 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스타일은 매우 젊어지셨는데 이 정책들은 4년 전에 제가 끄덕끄덕했던 정책에 비해서 조금 더 강경하고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오시면 주진우 기자님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단편적인 이슈에 대한 메시지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반적인 국정의 비전과 그 바탕에 있는 원칙과 철학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네. 구상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시를 할 테니까요. 네. 지켜보시면서 비판 공감하시는 것은 함께 전파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의 공약과 정책은 뭐 5년 전에도 그 전에도 굉장히 조금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 그다음에 고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모셔서 이제 서울 오시면 모셔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바로 입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본인의 판단. 제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의 매우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내부 경쟁을 너무 앞세워서 공격하고 거기에서 반사 이익을 보려는 그런 지엽적인 접근은 저는 너무 짧은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는 반대합니다.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멀리 계셔서 전화 상태가 중간중간 안 좋았어요. 고르지 못했는데 빨리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청취자들은 불러주십시오. 네, 청취자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출사표 들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제주에서 이번에는 도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4일째 후 대한민국 선수들 선전의 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노력했는데 우리 선수들 응원합니다. 도쿄에 있는 김우강, KBS 김우강 PD 나와 계시죠?
네, 2010 도쿄올림픽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세요? 저는 지금 펜싱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일본 지바의 마쿠아리 메세 비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페 대표팀 지금 경기하고 있나요? 저희 그 여자 에페 대표팀이 오늘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을 38대 29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했는데요. 네. 결승전은 잠시 후 7시 30분에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남자 에페는요? 남자 에페 경기는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남녀 개인전은 모두 끝났는데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김정한 선수의 동메달 하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7시 30분 네. 여자 대표팀의 결승전이 있으니까요. 좀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펜싱 경기 그 경기장에서 직접 보면 이 그 칼을 찌르는 장면 그런 거 잘 보입니까? 제가 현장에 와서 느끼는 건데요. 네. 중계는 화면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KBS를 통해서 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경기 보셨어요? 황선우 경기 보셨어요? 네, 오늘 오전 황선우 선수의 자유형 200m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제가 직접 찾아갔었고요. 예. 도쿄 아쿠아틱스에서 열렸습니다. 예선전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 1분 45초 26이라는 기록으로 8명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200m 초반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좋았죠. 뒷심이 부족해서 네, 아쉬웠습니다. 150m까지는 1등으로 치고 나갔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황선우 선수의 인터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150까지 괜찮았었는데 150 턴하고 좀 오버 페이스가 된 것 같아서 후반에 힘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 올림픽에서 이렇게 결승까지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저는 되게 만족해요. 일단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얻었으니까 내년에 있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부터 시작해서 24년도에 있는 파리 올림픽까지 열심히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올림픽 출전입니다. 박태환 선수 첫 올림픽 출전에 실격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또 그 다음부터 성장세가 무서웠는데 이번 황선우 선수의 첫 번째 올림픽은 메달은 뭐 없었지만 아주 빛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버페이스가 좀 안타까운데요. 8237님도 황선우 너무 아쉬워요. 150m까지는 잘했는데 얘기하는데 그래서 금메달은 누가 땄어요? 네, 금메달 모기건 선수는 영국의 톰딘 선수고요. 1분 44초 22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1년간 2번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거의 연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나오면서 메달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는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를 이겨낸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연습을 못했는데 올림픽 때 금메달 땄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네, 화제가 되겠네요. 양궁에서 세계 메달 금메달이 나왔는데 모두 한국 전사들이 이렇게 다 땄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어요? 3일 연속으로 도쿄의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 현장 상황 굉장히 좋았고요. 김재덕, 안산 우리 양궁 두 막내 선수들이 따낸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여자 단체전 그리고 어제 남자 단체전까지 모두 금메달을 석권했습니다. 많이들 보도가 됐지만 여자 단체전은 올림픽 9연패를 기록했고요. 네. 남자 단체전은 2연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재덕 선수 네. 파이팅 이렇게 외치던데 파이팅 그 소리 들으면 어땠어요? 관중석까지 들렸습니까? 관중석까지 들리고요. 네. 17살입니다. 이 선수 굉장히 패기가 넘쳤고요. 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 파이팅 소리가 너무 기운이 좋아서 좀 계속 녹음을 했어요. 네. 이걸 좀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아유, 함성도 금메달감이네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납니다. 맞습니다. 주변 선수들한테 동료 선수들한테도 기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김재덕 선수가 그 두 번째 날인 여자 단체전 경기에는 응원석으로 왔더라고요. 응원석에서도 화이팅했습니까? 응원석에서 계속 화이팅을 보냈고요. 예. 이제 굉장히 에너지를 전달하려는 그 모습을 보였고, 근데 또 관중석에서 응원할 때는 영락 없는 17살 약간 어린 친구의 느낌이 나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모습도 보여가지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관중석에 나왔을 때 인터뷰하고 막 그렇습니까? 인터뷰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올림픽에서 가능합니까?
저희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올림픽이 선수단과의 인터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접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여서 저희도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중이니까 더 조심했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해야지. 지금 멀리에서 그렇게 김재덕 선수처럼 뭐 함성으로 인터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우선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남자 트라이슬론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구토하는 장면이 잡혔는데요. 트라이슬론은 이건 철인들이 하는 경기인데 그 선수들 매우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제 도쿄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 남자 트라이애슬론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문제가 일단 역시 날씨였습니다. 도쿄가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습하죠. 때문에 굉장히 무더운 상황인데요.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이런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어제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기온이 30도에 달했고요. 체감 온도는 38도, 습도는 67%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경기가 열린 오다이바 해상공원의 수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장과 IBC를 오갈 때 자주 지나가는 곳인데요.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이제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다리 아래 펼쳐진 해상공원이 굉장히 멋진데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수질 상태 때문에 똥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올림픽 개막 전부터 악취가 진동한 해변이라는 이름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인데요. 비릿한 냄새가 난다라는 그 얘기도 많이 전해오고 있고요.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 사이에서는 전쟁터 같았다, 지옥 같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철인들도 견디기 힘들어서 구토를 하고 지옥 같다니요. 아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거기서 또 진행됐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고요.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오늘은 그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폭염은 조금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곳은 경기가 열리는 곳은 이미 2019년에도 그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수질 악화로 인해 취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장균 수치가 너무 높아서 주최 측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8호 태풍 네파탁도 일본에 상륙한 상태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도쿄의 하수도의 문제가 좀 있는데 도쿄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오수와 빗물을 함께 정화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 등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열리고 있는 오다이바 해상공원으로 생활 오수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악취를 포함한 수질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조직위 측이 문제 없다. 이곳에서 경기가 열려도 문제가 없다. 라는 반응만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올림픽 수준의 올림픽 격에 맞지 않는데 아예 좀 기본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우광 PD 스가 총리 만나서 이 올림픽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인터뷰하시고요. 신유빈 선수한테 응원한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김재덕 선수 두 분 다 굉장히 만나고 싶습니다. 김재덕 선수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 기운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했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인터뷰 좀 잘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소식 지금 도쿄 현지에 나가 있는 KBS 김우광 PD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소위 윤우진 사건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주변에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 부인, 그리고 결혼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윤우진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윤석열 캠프가 윤 후보라고 불러달라고 했었는데요. 윤 후보라고 부르자고요? 네, 예비 후보이긴 합니다. 네. 이 사건 먼저 설명드리면 윤 씨는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데요. 네. 흔히 소윤, 대윤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네. 이러한 윤우진 씨가 과거 뇌물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었는데 윤 씨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육류 수입 가공업자에게 수천만 원 금품과 골프 접대 받았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번번이 가로막힙니다. 네, 검찰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영장을 계속해서 반려하는 겁니다. 네. 뇌물수사에서 핵심은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내달라 이렇게 7번이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6번 기각했습니다. 반려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2019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받아들이기 힘든 수사지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윤 후보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우진 전 서장은 경찰 수사 도중에 2012년 8월 태국으로 도망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담당 수사부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특수 1부장 굉장히 요직에 있었으니까 도와주지 않았나 했는데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장이 갑자기 도망갑니다. 태국으로. 네, 태국으로 갑니다. 사실은 경찰 수사 중간에 외국을 도망간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데요. 네. 게다가 심지어 거기서도 사고를 쳐가지고 결국 붙잡혀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네,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걸 또 2년 동안 질질 끕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요. 그 논리가 소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입니다. 아니 경찰 수사를 받다가 도망간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감옥 갈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잡아온 검찰이 무혐의로 풀어준다는 거죠. 네, 잡아온 건 경찰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혐의였는데 돈 받은 건 맞다. 그런데 대가성 없었으니까 무혐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게다가 이 사건 이후에 윤우진 전 서장은 정부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세무서장 자리에서 잘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이겨서 정년퇴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야. 그래서 정년퇴직. 무혐의였죠. 예. 네,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받던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검찰 출신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을 소개해줬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게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2019년에 윤 전 총장이 직접 변호사 소개해줬다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윤우진 씨도 윤석열 전 총장이 소개해줬다고 직접 밝혔어요. 얼마 전에. 네,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인데 작년 말 뉴스타파 기자 만나서 그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은 공보팀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당시에 그 변호사는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이 변호사에게 윤우진 얘기 한번 드러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내가 아니라 윤대진 검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소개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기자와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입장을 낼 땐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2019년 청문회 당시에도 그때 충분히 설명한 사항이고 여당 의원들도 수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육류업자 그리고 윤우진 씨 사건. 여기에 윤우진 씨랑 골프 접대를 받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검사뿐만 아니라 언론인도 있는데요. 이번 뉴스타파 보도로 나온 언론인이 1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이 KBS 전 사장도 있는데요. 고대영 전 사장. 예, 그리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도 있다. 이렇게 당사자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 세무서장이었는데요. 이분이 기자들을 접대를 하면서 관리를 했어요. 예. 용산 세무서장도 하고 영등포 예. 세무서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그렇게 만나서 골프를 치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돈도 본인이 낸 게 아니라 그렇게 접대를 받아서 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참. 이 문제는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해명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후보와 직접 관련된 문제여서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미얀마 군부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얀마 양곤에서만 1,500명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숨졌다라고 하고요. 네. 확진자는 27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전체 7,5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진단검사는 진단키트는 있을지 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있는 국내 언론인들 중에서는 실제 이것보다 10배 더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미얀마에서는 코로나19 감염돼도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의료용 산소통이 부족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불경을 외우면 코로나 이길 수 있다고 지금 군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미얀마 군부가 탄약 쓰지 않고 시민들 죽인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되자 군부가 7월 초 산소 공장을 통제하면서 개인들한테는 산소를 못 팔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산소 공장 소유주와 관리자를 체포하고 거기에 사려고 줄 서 있는 시민들한테 총까지 쐈다라고 합니다. 아, 치료를 못 받게 산소를 공급을 못 하도록 한다고요? 처음에 그 군부 쿠데타가 있었을 때 의료진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 의료진도 체포한다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군부에 밉보이는 의료진들을 체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현재 미얀마는 가족 전체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집 앞에 노란색 깃발을 걸어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물과 음식이 없으면 흰색 깃발을 거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 표시를 보고 직접 의약품과 음식을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왕진을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앞에 이제 두고 오고 접촉을 최소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군부가 이런 식으로 의료진들을 체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로 위장해서 거기다가 함정을 파놓고 다가오면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도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군부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군부가 코로나19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몇 달 동안 지속되었던 반쿠데타 시위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데타 시위, 반쿠데타 시위 소식을 전한 게 언젠지 지금 까마득합니다. 네, 군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게다가 지금 답답함에 무장투쟁까지 나선 시민들이 있는데 이 방위군의 전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를 기회로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말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돕긴 해야 될 텐데 군부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딜레마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미얀마 시민에게 의약품과 의료자원을 지원하려면 군부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은 지금 코로나19와 독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이것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의료진까지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진까지 체포하는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산소를 사러 줄을 선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다니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전쟁 범죄입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교통량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많습니다. 사고와 고장난 차의 영향인데요. 다행히 지금은 이 돌발 구간들 모두 치워졌지만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양방향으로 사고 있었는데요. 연희 램프부터 정릉 터널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이중 선수 쪽 진출로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산 램프부터도 아직 혼잡하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 정체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퇴근 정체에 이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 이동하시기 어렵고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조남 분기점 부근 3차로의 작업 여파, 안산 분기점부터 3km 구간에서 막고 있습니다. 이 작업 구간 이전으론 화성 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이후로는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까지 정체가 되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장덕교부터 시화대교 쪽으로 14km 구간 내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얘기로 가볼까요? 네, 먼저 준비한 주제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결정,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인터넷 반응을 먼저 요약해보면 비판하는 주장은 정치인들 다 없애야 된다라든지 좀 과격한 발언도 있었고요. 예. 또 세금 거둘 때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냈고 뭐 집값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세금을 냈는데 왜 네. 차별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 주던가 다 주지 말던가 뭐 이렇게 또 분열을 만드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또 이걸 응원하는 목소리는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좋고 또 25만 원 그걸 못 받아서 화가 나냐, 25만 원 내가 줄 테니까 그 시세책을 날 줘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 좀 비판하는 반응은 우선 그 집에서 노는 부자는 결국엔 지원금 받을 것 같다. 뭐 25만 원 그냥 이쯤 되면 그냥 줘도 안 받겠다. 뭐 88% 줄 거면 그냥 다 줘라. 어차피 고소득자들은 그만큼 세금 내고 돈을 더 쓰는데.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군요. 예, 또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자르는 거를 응원한다. 공감한다라면서 이게 뭐 엄청 큰 돈도 아니고 결국엔 내가 못 받으면 뭔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지 않겠냐, 뭐 나도 아주 잘 살진 않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내 몫을 넘긴다고 생각하면 응원하게 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뭐 재난지원금 25만 원 받고 싶으면 집을 팔아라 라든지 좀 극단적인 주장들이 일부 보였고요. 또 이게 다음 대선 앞두고 포퓰리즘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우리들의 빚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 선거 잘해라,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최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MBC가 국가 소개란에 부적절한 사진을 넣어서 이게 좀 논란이 많이 확산된 상황입니다. 논란이 컸죠. 좀 인터넷 여론 어떻습니까? 보통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비판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네.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의 광장인데 이번 사건은 무리하고 예의 없는 나쁜 짓이었다. 특히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계기였다고 지적이 있었고요. 신성하고 진지한 스포츠 대회를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었을 리는 없고 내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된 걸 텐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없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의견도 있죠? 일부 좀 응원하는, 뭐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비판한 조선일보를 향해서 조선일보가 MBC 비난에 선두에 섰는데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혹은 MBC의 올림픽 국가 소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유용했다. 그래서 챙겨봤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다른 일부 신뢰를 잃은 언론보다는 그래도 MBC를 믿는다, 뭐 이런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실수가 한두 개가 아닌 걸 봤을 때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해고를 해야 될 사안이고 특히나 공영방송이 이러는 게 말이 되나 싶다. 그래서 담당자들 신상 다 공개하고 본인들이 모욕한 나라들 대사관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과문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국적 언어로 사과문 올리고 영상도 올려서 이번 주 내내 중계 시작 전에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사과는 했죠. 사장이 나서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논란이 좀 몇 차례 계속 이어지자 이건 시청자들하고 기싸움 하자는 거 아니냐, 뭐 직원들 연봉이 높던데 뭐 외주 계약이냐, 그러면서 뜬금없이 또 이명박 시절이 그립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 왜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저도 해석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얘기 만나볼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면서 청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요. 특히 첫 번째로는 비대면 소개팅이 요즘 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럼 미팅도 비대면으로 합니까?
네, 비대면으로 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가져온 거는 인위적인 만남 추구를 인만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자가 이제 쉽게 말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정보를 넘기는 겁니다. 셀프 소개를 네. 이렇게 넘겨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남녀가 정보를 교환한 뒤에 호감을 표시를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거나 줌으로 줌게팅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줌게팅이요?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자는 주선자와 참가자가 서로 일면식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뭐 우선 긍정적인 변화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러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해 가는 거고 그건 바람직한 것 같다. 특히 이 데이팅 앱 같은 경우에도 신상 정보를 철저히 검증할 수도 있도록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을 소개하게 되면은 일종의 타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은 계속 숨기고 좀 인위적인 모습들만 많이 비춰지는 게 실제 만났을 때 큰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도 단점은 숨기고 뭐 장점을 보여야죠. 청년들 반응 어떤가요? 실제로 많이 합니까? 네, 실제 경험담들도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네.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성을 만나기도 했는데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며 여러 명을 만나봤지만 대다수는 이제 하룻밤 놀라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용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뭘 믿고 이런 걸로 사람을 만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근데 또 이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외로움이 아무래도 커져가고 걱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창구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들도 이런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안 좋은 사례들로 쉽게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플 데이팅 앱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 데이팅 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다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뭐 일부 멀쩡한 직장 다니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봤을 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바깥에도 못 나가고 잘 놀지도 못하고 친구랑 뭐 교감도 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울증까지 발전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아마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예.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2030 세대의 그 우울증 환자가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20대가 특히 가장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취업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좀 불안감, 특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현실적 문제 이런 걸 다 고려해봤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고요. 특히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게다가 또 안 만나면서 뭔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아예 비대면 수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뭔가 학생들 만나고 교류하고 친구 사귀고 이랬던 역사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참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요? 어떻게 청년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뚜렷하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존재하고 또 거기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그 대다수의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례들을 좀 보다 보면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뭐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데 그런 청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라떼를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요? 특히 집안에서 있으면 부모님하고 대립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라떼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저는 안 하잖아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돈만 내겠습니다. 옆에서. 네. 윤소정님께서 부대끼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익혀야 되는데 그러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꼭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들과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9956님께서 젊은이들도 힘들지만 노년들이 더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 알아요?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우울하고 힘든 때입니다. 빨리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 텐데요. 용기 내자님께서는 MBC 제대로 사과하던데요. 우리나라 어떤 언론에서도 이런 본 적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사과 딱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도 용기로 볼 수 있죠. 자,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라떼 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올랐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 덩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문화유산을 포함하면 한국은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지구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 중 하나이고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렇게 등재를 발표했습니다. 갯벌만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갯벌을 잘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BTS 곡끼리 1위 경쟁, 버터 빌보드 정상 탈환,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다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곡에 1위를 내줬다가 이렇게 순위를 내주었는데 다시 자신들의 곡으로 1위를 주고받으면서 2달째 빌보드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례없는 진기록이라고 합니다. 빌보드 역사에서도. 참, 이 기세로 올림픽 나가도 금메달 딸 듯한데 BTS가 지금 빌보드 정상, 빌보드에서 계속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찰 딸 첫 등교날, 동료들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애리조나주의 한 유치원 입구에 제복을 갖춰 입은 20명의 경찰과 재향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이야, 너의 첫 등교를 응원해, 이러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5살 여자아이 줄리아나의 등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 장미 한 송이씩 선사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3년 전에 숨진 줄리아나 아빠의 동료들인데요. 아빠가 경찰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순직했어요. 그래서 아빠 대신에 특별한 첫날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순찰 오토바이 2대를 앞세워서 줄리아나를 태워가지고 호위에서 유치원까지 왔고요. 노란 장미를 손에 가득 쥐어주면서 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요, 유치원 첫날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아빠 친구들, 아빠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네. 나와 결혼해 줄래? 아리엔 선수 올림픽 인터뷰 중 청원받아. 뉴스원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 펜싱 선수 있습니다. 펜싱 선수 마리아가 도쿄올림픽에서 탈락했는데 이 패배 후에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인터뷰 뒤에서 코치였던 애인 루카스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문구를 이렇게 메모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 여자 선수는 인터뷰 이후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너무 놀랐는데
그래도 예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2010년 세계 펜싱 선수권 이후에 청원을 받은 적 있어요, 코치한테. 그런데 자신이 아직 너무 젊다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치가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경기에서 진 후에 너무 슬퍼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년간 사랑을 나눴고요. 드디어 예스를 받았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에서는 굉장하게 행복하게 선방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메달을 따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좌절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정답 애호박이었어요. 애호박. 햄버거 챙겨가시고요. 게시판에 주진우 라이브 게시판에서 이름 찾아보세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